제가 이 정지와 관련된 족보에 보면 좀 다른 얘기가 나오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기록을 보면 정지의 열전을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정지와 더불어서 정지보다 먼저 이 수군에 대한 외구의 침략에 대비할 수 있는 이 수군 관련된 대책을 얘기했던 사람이 검교 중랑장 이희라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이희는 결국 나중에 정준재가 같이 이 대책을 올리고 난 이후에 이제 잠깐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정지를 전라도 안무사, 그리고 이희를 양광도 안무사 이렇게 삼고 겸해서 외인 추포마라를 이렇게 삼습니다. 바로. 그래서 같이 이제 한 사람은 전라도 안무사, 한 사람은 양광도, 충청도죠. 이 양광도 안무사, 그리고 외인 추포마라를 겸직해서 이렇게 파견이 됩니다. 자, 그 사람이 바로 이희인데, 이희의 직책이 검교 중랑장이에요. 이 검교 중랑장은 실제 중랑장이라는 군인 무관 직책을 이희라는 사람이 맡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주어진 실제직이 아닌 허직입니다. 허직. 즉 요즘 말하면 명예만 있는 직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왕이 얘기하기를, 공민왕이 얘기하기를 초야에 묻힌 신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실제 관직에 있지 않고 명예로 관직을 받았던 이 사람마저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계책을 올리는데, 중앙에 있는 유명한 장군, 그리고 대관, 고관 나리들, 애들은 왜 이 외구가 지금 침략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대책 하나 올리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얘기한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이 시간 내에 끝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유원정이라는 사람이 중랑장 정준재가 외구를 평정할 계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올리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공민왕한테 정지가 그 계책을 꺼내 바치는 겁니다. 그때 정지는 이 중랑장이라는 직책을 품계죠. 이 중랑장이라는 무관 품계를 가지고 계급을 가지고 있었지만, 석고치라고 하는 이 왕의 시위부대에 이제 들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지가 왕의 시위부대에 있으면서 이제 그와 같은 타계책을 이제 왕한테 바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제가 붉은 글씨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왕이 돌아보고 묻자 정지가 즉시 주머니 안에서 글을 꺼내 바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지는 즉 외구를 타개할 수 있는 나름대로 이 대책을 다 정리해 놓고 그것을 이제 옷 속에다, 주머니 속에다 넣어가지고 다녔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런 대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대책이 실행되기를 바라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중랑장을 하면서 왕의 측근 시위군으로 활동하면서 외구를 물리칠 수 있는 방책을 평소에 준비하고 평소에 이걸 글로 정리해 놨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럴 수 있는 사람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건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정리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정지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 이 정지하고 이를 이제 안무사로, 그리고 추포만으로 이렇게 삼아서 이제 내래 보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재상들 관련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열전이라는 걸 세심하게 보면은 중요한 부분들이, 재밌는 부분들이 꽤 있다는 거죠. 자, 재상들이 갑자기 중랑장 정도의 계급,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갑자기 이렇게 안무사로 삼고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은 그 지역의 최고 책임자죠. 군 책임자 내지는 뭐 행정적인 책임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추포만호를 이렇게 직책을 두니까 중앙에 있는 재상들, 고위 대관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 자식들 무슨 일이야? 뭐 이렇게 얘기 드렸겠죠. 자, 그런 불만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이제 공민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희 등에게 벼슬을 줬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자, 공로를 세워서 인심을 분발시키기를 바라고, 혹시 걔들이 공로를 못 세우면 나중에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어떠한 능력과 나름대로 방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발탁해서 빨리 백성들이 필요한 곳에 보내는 것이 정치이겠죠.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위에 있는 계급, 그리고 뭐 고위 관직의 넘나지에 따라서 능력을 뭐 중시하기보다는 그러한 계급, 위아래 상하관계, 이런 게 역시 이 시기에도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자, 외국 침략에 의해서 백성들은 이제 죽을 판인데 역시 그러한 것들이 작동하고 있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하고 정지 내보내면서 왕이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자, 휘하군사 85명 그리고 휘하군사 67명에게 첨설직이라는 걸 주어요. 자, 그러니까 정지한테 야, 너의 군사 85명은 너가 알아서 첨설직이라는 걸 줄 수 있다 하고 이제 정지한테 그걸 주는 거죠. 첨설직 첩을. 자, 그래서 이제 85명 내 군사 가운데 이제 직책을 주는 겁니다. 이제 무관직 임명할 수 있는 거죠. 이 무관직은 실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적어도 이제 그 같은 관품으로서 관직으로서 인정은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실제 그 직에 가서 근무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명예로운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정지는 자기 군사를 지금 중랑장에 했던 이 사람이 자기 휘하군사들 많은 휘하군사들을 몰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그걸 대우할 수 있는 이렇게 걸로 첨설직 줬던 거죠. 그래서 이 첨설직 부분은 다시 또 본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공명첩이라고 해서 천호와 백호 공명첩도 더불어서 이렇게 줍니다. 자, 그러니까 네 군사 지휘체계도 세우고 또 가서 열심히 싸워서 공로가 있는 네 군사들에게 나름대로 예우할 수 있도록 이 최고 군 지휘자에게 공민왕은 배려를 했던 셈입니다.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근데 이 정지가 이의하고 두세 번이나 상소하면서 수십 조나 되는 것들을 이렇게 상소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 없지만 적어도 그러니까 수십 조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제 상당히 이 외구와 관련된 특히 수군과 관련된 여러 전략들, 여러 방법들을 아마 제시를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수십 조가 남아 있었으면 우리가 좀 더 전략적인 것들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시간을 잠깐 보다가 100분을 한다고 그러는데 50분이 넘어가서 이게 50분이 뭐야? 그럼 1시간인가? 제가 그 계산이 잠깐 좀 헷갈려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그러면 뭐 한 10분밖에 없는 거야? 깜짝 놀랐죠. 아직 100분이니까 뭐 한 40여 분 좀 남아있네요. 잠시 여러분도 조금 쉬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 잠깐 쉰 뒤에 계속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보죠. 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십조에 걸쳐서 계책을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 가운데 일부 남아있는 것들을 대략입니다만은 보시면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자, 수전이 해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책들 얘기하고 또 그래서 그 해군들 소위 말하는 수군들을 제대로 이렇게 양병해서 그들 거느리면 한 5년 기한을 해서 이제 외국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다 하는 정도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한 얘기입니까? 또한 저기 이미 보셔서 알겠지만 정지 나이가 아주 자신만만할 정도의 나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지는 이러한 대책 내세우고 또 보시면 이 당시에 역시 군 최고 지휘자인 총 책임자이죠. 총 최고 지휘권자인 최영희가 육도 순찰하면서 전함 2,000척 만들어서 이제 외국 잡자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2,000척 만드는 게 쉬운 말이 그렇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백성들 싫어하고 백성들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도망가고 이런 일들 발생하였습니다. 자, 소위 말하는 우왕에 있어서 아주 군사에 있어서는 최고 지휘자라고 하는 최영이 했던 이러한 정책들 여기에 대해서 젊은 정지가 잽싸게 이제 깨버리는 겁니다. 아주 이걸 오늘날 생각해 보셔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감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정지나 이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여러 가지 외부 방역들을 고민해도 어떤 결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결국 이와 같은 상황들 때문에 백성들의 힘든 상황들 그리고 전함 2,000척 만든다는 것 자체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런 상황들 때문에 결국 정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전함 건조도 이제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지의 상소 대책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전국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여겨 보셔야 될 거. 그다음에 이제 정지는 이제 우왕 3년 이후에 순천 도백마사로 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순천 지역에서 승전보들을 내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다가 이제 우왕 4년 끝무렵에 이제 전라도 도순문사가 되는 거고, 우왕 8년에 이제 해도 원수가 됩니다. 소위 말하는 해군 총사령관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 해도 원수로서 회군을 지휘하게 되고, 이 신우 우왕 8년 1382년 이후에 이제 82년에 뭐 이 군산에 있었던 진포에서 결국 진포 대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화약이 사용되는데 바로 채무선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화포가 사용이 되고, 자, 그래서 승전 끌어내죠. 그 이후에 바로 이제 한 해 넘어서 우왕 9년에 바로 남해 대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남해 관음포에서 이제 정지도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남해 관음포 활동은 뭐 정지 활동 관련해서 너무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뭐 다른 뭐 여러 이론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 열전에 나오는 상황들 보면 정지의 움직임, 정지가 나주 목포에서 시작해서 배를 끌고 경상도까지 가서 지리산 삼진강 거쳐 가서 하포 거쳐 가서 결국 남해로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그 과정에서 했다 하는 것을 간략간략하게나마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다음에 이제 정지가 우왕 9년에 승전보를 올리고 난 뒤에 이제 사직했다가 다시 이제 지문화부사로 임명이 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로도에 전함을 이제 건조해서 외적 대비하도록 하자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해도 도원수 겸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릉도는 지금 강원도죠. 자, 이 지역 4개 지역을 총괄하는 도주의 처치사가 됩니다. 그래서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뿐만 아니라 육군에 있어서도 상당한 지위를 갖고 이제 왜구를 물치는 직책에 올랐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이제 조금 이제 우왕이 정지가 이제 그와 같이 해군 그리고 육군의 지휘자로서 하고 있는 역할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에 있는 황관을 보내가지고 정지를 꾸짖습니다. 자, 역시 군 최고의 책임자는 최영입니다. 그래서 도통사 최영이 전함 건조해서 수전에 대비하고 이제 화포 더해서 이제 나름대로 상당히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지, 니는 해도 원수가 돼가지고 말이야, 지금 왜구가 침략하는데도 능히 왜 소탕을 못하고 있냐 하고 이제 꾸짖는 거죠. 그래서 정지를 한번 면박을 줍니다. 그래서 정지가 죄송하다고 아뢰고 이제 또 준비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최영의 정치적 군사적 입장이 아까 우왕 2년 때 잠시 전함 건조와 관련돼서는 최영이 뜻을 접었지만, 최영의 생각들에 의해서 우왕 때 애구에 대한 전략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우왕 13년, 그러니까 우왕한테 한마디 듣고 난 뒤에 이제 정지가 차라리 그러면은 정벌을 해봅시다. 자, 왜구가 있는 근거지, 즉 동정이라고 얘기했는데 근거지 섬들 정복해버립시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해군도 강화시켜왔고 수군도 강화시켜왔고 또 전함도 많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직접 가서 대마도 일기도 가서 쳐버립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군은 모두 수전을 잘 할 만큼 이제 훈련이 잘 되어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결국 지금까지 정지 자신이 구축해왔던 수군 전략과 그리고 전함 끌고 한번 직접 쳐서 이제 왜구를 완전히 소탕하자 하는 방책을 이제 내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그 방책은 결국은 실행이 되지 못하고 우왕 14년에 이르러서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이성계 그리고 최영과 이성계가 여동을 공략하게 되죠. 그래서 여동 공략하러 갔는데 이성계가 결국 위화도 패군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빨간 걸로 지금 표시를 해놨지만 이때 정지는 안주도 원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성계의 직속 편대에 속해 있었던 그러니까 이성계 다음 이성계 소속 부대 중에서 두 번째의 지휘자가 바로 정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지가 이성계와 같이 해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해군 이후에 왜구들이 또 침략해 와요. 왜구들이 이 경상도 이쪽 지역, 전라도 지역 이렇게 침략해 오니까 정지를 양광, 전라, 경상도 도주에서 또 삼아서 가서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지가 함양부터 원봉까지 이어지는 이 지역에 가가지고 이와 같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제 왜구를 격파하게 됩니다. 자, 그 숫자는 58명, 그리고 말 60필이라고 해서 그 수는 적지만 실제로 이 왜구 격파는 이제 상당히 많은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잠깐 열전에도 언급됐지만 이번 전투가 아니었다면 삼도에, 즉 경상도 그리고 전라도, 충청도의 백성들이 거의 다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이 떠돌 정도로 이 정지의 공로가 크게 부각이 됐던 겁니다. 이 시기는 실제로 이제 외구의 침략이 살살 잦아들던, 즉 줄어들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구의 규모도 줄어들던 시점인데 그래도 상당 규모의 외구들이 이제 이 지역에 왔던 거고, 결국 또 더불어서 이제 채용을 중심으로 한 전군이 동원돼서 요동을 갖다가 다시 회군한 바로 시점, 그 이후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군사적인 사건과 맞물려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외구 침략했고 그 외구 침략을 정지가 결국 최고 지휘권자로 물리쳤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열전의 한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우왕 쫓겨나고 창왕 즉위하고 창왕도 다시 쫓겨나고 이제 공양왕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김저 사건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김저하고 변안열 등이 이 사건과 관련되는데 이때 정지가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남기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다시 제가 이성계와 관련된 얘기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 번의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데 윤희 이초 사건이요. 이성계를 모함한 사건인데 중국에다가 그걸 뭐 명나라에 알린 사건이죠. 실제하지 않는 일들을 만들어서 결국 이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또 한 번 정지가 연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열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두 개의 사건을 거치면서 정지는 감옥에 갇히고 풀려나고 다시 갇히고 하는 일들을 거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풀려납니다. 그런데 이제 위화도 해군의 공로를 거쳐서 이제 공신이 되고 녹번 그리고 토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지가 감옥에서 석방되고 난 이후에 이제 돌아오는데 나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광주의 벼럭으로 이렇게 돌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성계 세력 애들이 판개성 부인이라는 걸로 직책을 주고 소환했으나 부임하지 못하고 죽었으니 45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광주의 벼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또한 우리들에게 여러 얘기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정지의 열전 속에서 정지와 관련된 많은 얘기 그리고 다른 이견들 그리고 여러 가지 설을 물고 무는 이러한 것들을 대충 짐작할 수 있겠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일부 거기에 대한 답을 그것이 100% 완전한 답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해답에 가까운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지 열전을 일단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습니다.